혹시 부모님 전화가 올 때 반갑기보다 먼저 몸이 굳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이걸 내 성격 탓이라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건 성격이 아닙니다. 뇌 속 위협감지 회로가 특정 목소리에만 과잉 반응하도록 각인된 결과입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걸까요? 12밀리초.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의 20분의 1 만에 뇌의 경보 시스템은 전투태세에 돌입하지만 이성적 판단이 개입하기까지는 그보다 수십 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찰나의 간극 속에서 작동하는 정서적 착취의 구조와 그 해체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속으로라도 아닌데라는 저항이 올라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똑같은 말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기도 전에 내가 뭘 잘못했지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시험에서 1등을 해서 상장을 내밀었는데 돌아온 건 그래서 전교 몇 등인데 였습니다. 기쁨이 2초 만에 증발합니다. 친구와 다투고 울면서 집에 돌아오면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라는 한마디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부터 좋은 일이 생겨도 먼저 말하지 않게 됩니다. 혹시 이 습관 지금도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성과를 내고도 티내지 못하고 칭찬을 들으면 오히려 불안해지는 그 감각 말입니다. 이건 성인이 된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애에서 상대의 사소한 표정 변화에 심장이 쪼그라들고 직장에서 자기 의견 대신 상대가 원하는 답을 먼저 계산합니다. 관계마다 늘 의뢰 자리에 서고 부당한 요구에도 네, 알겠습니다가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스스로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데 정작 왜 그런지는 짚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겠습니다. 이 모든 반응은 성격이 모나서도 멘탈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아주 어릴 적부터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 안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반복 훈련받아온 겁니다. 인상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착취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가장 완벽한 타겟이 되는 사람은 착하고 공감 능력이 높고 부모의 기분을 민감하게 읽어내는 자녀입니다. 당신의 감수성이 약점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려는 순간 더 잔인한 구조가 작동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나, 사실 우리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간신히 꺼낸 말입니다. 돌아오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에이, 그래도 엄만데 다 널 위해서 그러신 거지. 혹은 네가 오죽했으면 부모님이 그러시겠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신히 꺼낸 말이 목구멍으로 도로 삼켜집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역시 말하는 게 아니었다. 이게 한 사람의 반응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 전체가 동일한 대사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분인데 부모 마음을 왜 몰라줘? 이 말들의 공통 구조를 아십니까? 전부 원인을 자녀에게 돌립니다. 부모의 행동은 한 번도 질문되지 않고 자녀의 태도만 심판대에 올라갑니다. 인상적으로 이것을 2차 가해라고 부릅니다. 피해를 호소한 사람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이 구조가 유독 강력한 이유는 효라는 문화적 프레임 때문입니다. 부모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금기인 사회에서 피해자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새벽에 혼자 검색창에 부모가 싫은 나는 나쁜 자식인가요를 타이핑합니다. 이것이 고립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정서적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는 상태. 여기서 하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쁜 자식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이 고통에 정확한 이름이 붙지 않았을 뿐입니다. 임상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모의 행동 패턴을 나르시시스트적 양육이라고 분류합니다. 사랑이라는 포장지 안에 정서적 착취가 들어있는 구조. 그렇다면 이 착취는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넌 네 생각밖에 안 하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의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반박하고 싶은데 입이 열리지 않고 결국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반응이 자동 실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감정의 채무자로 훈련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부모는 자신의 우울, 불안, 분노를 내부에서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 감정을 가장 가까운 대상인 자녀에게 전가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너라도 잘해야지. 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면 자신의 고통을 제시한 뒤 그 해결 책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살피고 기분을 맞추고 부모가 원하는 반응을 제공하는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임상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정서적 역전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할 관계가 뒤집혀서 자녀가 부모의 감정을 관리하는 정서적 부모 노릇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자녀는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부모의 감정 처리 도구로 기능합니다. 부모가 화나면 아이가 달래야 하고 부모가 우울하면 아이가 기분을 띄워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넌 왜 이렇게 차갑냐? 키워준 은혜도 모르냐라는 카드가 즉각 발동됩니다. 가장 교묘한 건 이 전체 과정이 사랑과 희생이라는 단어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분명 아픈데 상대방은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느끼는 자기 자신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감정의 빚은 갚을수록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채무자로 만든 다음 현실 인식 자체를 왜곡해서 도망치지 못하게 잠그는 단계입니다. 부모님과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그 일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맞았던 기억,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장면이 선명합니다. 용기를 내서 꺼냅니다.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돌아오는 대답. 내가 언제? 네가 꾸며낸 거야. 혹은 그런 적 없어. 네 기억이 잘못된 거지. 이 순간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신뢰하는 능력 자체가 흔들립니다.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이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현실 인식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피해자의 판단력을 반복적으로 부정해서 현실 감각을 무력화시키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부모가 이걸 사용하는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녀가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려는 순간입니다. 취업, 연애, 이사, 독립의 조짐이 보이면 즉각 죄책감 버튼이 작동합니다. 그 화법은 세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네가 나가면 엄마는 어떡하냐는 죄책감을 주입합니다.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는 자녀의 능력을 평가절하합니다. 바깥 사람들은 너 같은 거 안 받아줘는 외부 세계와 단절시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자녀는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죄책감에 발이 묶이고 떠날 수 있는지 확신이 안 서고 떠나봤자 갈 곳이 없다고 믿게 되니까요. 여기에 이중잣대가 더해집니다. 부모는 화를 내도 되지만 자녀가 화내면 버릇없다가 됩니다. 부모는 약속을 어겨도 되지만 자녀가 어기면 은혜를 모른다가 됩니다. 이 일관성 없는 기준 속에서 자녀는 무엇이 정상인지 판단하는 감각 자체를 잃어갑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단순히 마음의 상처로만 끝나는 걸까요? 최신 뇌과학은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겁니다. 결국 마음먹기 나름 아닌가? 지나간 일이니 털어내면 되지 않나? 뇌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이것과 정확히 반대입니다. 정서적 폭력은 마음에만 상처를 남기는 게 아닙니다. 뇌의 물리적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복수의 신경 영상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성인의 뇌를 MRI로 촬영했을 때 감정 조절과 사회적 인지를 담당하는 전두 변연계 영역에서 구조적 이상이 확인됐습니다. 쉽게 비유하겠습니다. 뇌 안에는 화재 경보기 역할을 하는 영역과 소방관 역할을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반복 경험한 뇌에서는 화재 경보기가 비정상적으로 과민해지고 소방관 영역은 위축됩니다. 경보는 사소한 자극에도 울리는데 그걸 진정시킬 기능은 약해진 겁니다. 2026년 몰레큘러 실린 635명 대상 fMRI 연구는 이 점을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3세 이전의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부정적 감정 자극에 대해 해마 영역이 과활성화됐습니다. 해마는 기억 저장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협 신호를 감지하는 동시에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까지 자동 재생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전화를 받을 때
현재의 불안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 모든 공포가 동시에 소환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연구가 있습니다. 부모의 언어적 폭력만으로도 전대성 피질의 신경화학적 조성과 구조적 연결성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먹이 아닙니다 말입니다.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이 문장이 뇌에 물리적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의지력만으로는 극복되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 손상입니다. 부모의 정서적 폭력이 지금 당신 삶의 우울과 관계 단절을 만든 실질적 상해라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피해 앞에서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그래도 부모인대를 반복합니다. 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생각 직후 밀려온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 죄책감이었을 겁니다. 내가 폐륜아인가? 이 죄책감이 너무 강력해서 그 생각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사회적 낙인이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률 현장에서는 지금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모펌들에서 성인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부모에게 법적으로 다가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무엇이 바뀐 걸까요? 핵심은 인격권이라는 법적 개념입니다. 성인 자녀의 삶에 대한 과도한 간섭, 반복적 폭언, 사생활 침해, 이것들은 부모라는 지위와 무관하게 명백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라는 논리는 법 앞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육 의무를 이행한 것과 성인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할 권리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연을 끊는 것은 폐륜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생존권 방어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이 상담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다고 믿었던 효도 프레임이 법적으로는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덫이 작동합니다. 그래도 언젠가 부모님이 변하시지 않을까? 이 기대를 놓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기대가 현실적인 것인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좀 다르지 않을까? 내가 이번에 제대로 설명하면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 생각, 처음이 아닐 겁니다. 수십 번 반복하셨고 매번 같은 결과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임상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애성 성격 특성이 고착된 성인의 행동 변화 가능성이 왜 극히 낮은지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의 전제 조건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 성격 구조의 핵심이 바로 자기 객관화 기능의 결여입니다. 뇌의 이성적 자기평가를 담당하는 영역이 자아를 보호하는 방어체계에 의해 차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라고 되묻는 부모는 연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을 문제로 인식하는 회로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고장난 부분을 고치려면 먼저 고장을 인식해야 하는데 인식하는 기능이 고장나 있으니 수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임상 현장의 현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환자의 치료 수능률은 다른 성격장애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며 중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당신이 지불하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자기 비난, 깊어지는 우울, 소진되는 에너지. 더 잘하면 인정받을 거라는 기대가 실패할 때마다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부족해서 못 바꾼 거다. 이 자기 기임의 반복이 자존감을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냉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확률이 극히 낮은 변화를 기다리며 확실한 자기 파괴를 감수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학습된 희망 고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히 끊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당장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자동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걸 인식한 적 있으십니까? 울면 달래주고, 화내면 사과하고, 죄책감을 주면
제가 잘못했어요로 응답하는 그 패턴. 이 반응 회로가 왜 작동하는지는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해법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임상에서 이런 상황에 적용하는 대표적 기법이 있습니다. 그레이락, 직역하면 회색 돌 기법입니다.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행동 패턴은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을 연료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울면 연료, 화내면 연료, 사과해도 연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정적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시스템은 공회전합니다. 연료가 없으니 작동할 수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부모가 네가 나가면 엄마는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기존 반응은 죄송해요. 자주 올게요 였습니다. 그레이락 적용 시 반응은 네, 알겠습니다입니다. 변명도, 사과도, 설득도 없습니다. 부모가 넌 나한테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제가 뭘 잘못한 건데요 라며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레이락 적용 시 그렇게 느끼셨군요.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핵심은 내용에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의 미끼에 물지 않으면 대화는 더 이상 확전되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처럼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시간 제한 노출을 적용합니다. 참석하되 체류 시간을 미리 정하고 그 시간이 되면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자리를 뜹니다. 약속이 있어서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성인 자녀의 일정은 성인 자녀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우울은 부모의 것입니다. 부모의 외로움은 부모의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심리학적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해 줄 수 없다는 건 감정의 기본 속성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이 기본 속성을 효도라는 이름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가장 건강한 관계는 부모의 부속품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독립된 감정의 주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미 한 가지는 해내신 겁니다. 자신의 고통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의 경보 시스템은 한 단계 느슨해집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가슴에 걸리는 문장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같은 경험을 가진 누군가에게 그 한 줄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증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또 다른 메커니즘을 다뤄보겠습니다.